김등일은 경악에 휩싸인 채 주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몸은 비틀리며 마치 반으로 쪼개진 듯 땅으로 떨어졌다. 엄연한 응령 삼중천의 강자가 단 한 검에 두 동강이 나버린 것이다. 이 광경에 모두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심지어 임검진과 반보음마저 대치를 멈추고 일제히 주왕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야말로 정막만이 감돌았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주왕이 김등일에게 맞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베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응령 삼중천은커녕 응령 이중천이 응령 일중천에게 맞서도 완전히 찍어 눌려 짓밟히는 것이 상식이었다. 대체 이 꼬마 녀석은 어떤 요괴 같은 존재이기에 이토록 섬뜩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주왕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는 고갈된 힘을 필사적으로 억눌러 누구도 실마리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지금 이 순간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백옥곡과 청운종의 사람들이 분명 한꺼번에 덤벼들 것이 자명했다. 겨우 한 줄기 힘을 회복한 그는 몸을 돌려 백옥곡 사람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것은 나와 김가문의 원한이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너희가 이 부자의 복수를 하려 한다면 백옥곡을 한바탕 피바다로 만드는 것을 저녁거리지 않겠다. 김등일을 베어 죽인 주왕은 이 순간 기세가 충천했고 산처럼 굳건한 기계는 백옥곡 사람들을 위압하여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하게 했다.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김등일마저 베어 죽였는데 게다가 정면 대결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지니고 있던 법기까지 모조리 베어버렸다. 지금 백옥곡 전체에 김등일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을까? 한 장로의 지휘 아래 백옥곡 사람들은 김등일 부자의 시신을 수습한 후 모두 물러갔다. 반보우는 주왕을 몇 번이고 깊은 시선으로 쳐다본 후 청운종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 남은 이들은 모두 구령종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멍하니 주왕을 바라보았고 모두 말문을 잃어버렸다. 너는 내려가서 먼저 쉬거라. 임검진이 주왕을 뚫어져라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마침내 침묵을 깼다. 주왕은 바라던 바였다. 곧장 서둘러 검을 단전 공간으로 거둬들였는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안색이 변했다. 검은 조각검이 갑자기 헤아릴 수 없이 강대한 힘을 방출했기 때문이다. 대체 무슨 일인가? 검은 이미 힘 공급을 멈춘 지 오래였는데 어째서 갑자기 다시 공급하는 것일까? 설마 그가 김등일을 베어 죽였기 때문인가? 그는 이 검이 힘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전에 그의 10년 고행으로 쌓은 수위가 흔적도 없이 모조리 흡수당했었다. 그렇다면 검이 김등일의 몸을 베면서 동시에 상대의 힘까지 흡수한 것인가? 이 얼마나 사악하고 끔찍한 능력인가? 순식간에 주왕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지만 얼굴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비움보를 펼쳐 빠르게 산을 내려가 자신의 정원으로 돌아왔다. 지금 그의 위세로는 아무도 감히 그를 방해하러 오지 못했다. 그는 즉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월영심결을 운용하며 검이 뿜어내는 거대한 힘을 자신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전환하여 단전 공간으로 쏟아부었다. 이것은 분명 김등일 평생의 수위일 것이다. 주왕이 힘을 연화하는 동안 맹렬한 원한이 서린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뼈에 사무친 증오였다. 하지만 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은 자의 원한 따위가 무엇이 두려우랴. 연화. 김등일의 수위는 응령 삼중천이었으니 그의 전신에 흐르는 힘은 당연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다. 검이 정확히 얼마나 흡수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주왕은 대략 2시간가량 가부좌를 튼 후에야 멈췄고 그의 수위는 한 단계 급상승했다. 비록 아직 응령 일중천 중기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그리 멀지도 않았다. 만약 검이 정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수위 축적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예전에 김수룡과 홍영전을 죽였을 때는 왜 그런 효과가 없었지? 아, 맞다. 그것은 검은 검을 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가 주먹으로 쓰러뜨린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분명 검은 검의 효능이다. 사륙 속에서 성장하고 사륙 속에서 강해진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에는 죽일 만한 자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비록 그가 천하를 도살하는 마두가 될 흥미는 없지만 늘 폭행을 일삼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그는 조금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김등일과 김수룡처럼.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수련의 길은 바로 사륙의 길이다. 밤이 깊어졌다. 주왕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누가 자신을 방문하러 온 것일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이때 그는 이미 모든 수위를 회복했으므로 응령 삼중천의 강자를 만나도 한판 싸울 힘이 있었기에 당연히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응령 삼중천을 또다시 베어 죽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김등일의 죽음은 단지 그가 주왕의 살상력을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일 뿐이다. 그렇다. 응령 1중천 초기 단계의 자가 응령 3중천 절정의 강자를 위협할 능력이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김등일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세상에 그런 요괴 같은 존재는 너무나도 드물었다. 문이 열리자 마음을 흔드는 두 미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심심기, 한우련이었다. 두 여인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손에 모두 정교한 도시락 상자를 들고 있었다. 주왕, 문 열리는 소리에 두 여인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손에 든 도시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저녁 식사를 가져다 드렸어요. 주왕은 약간 허기진 상태였으므로 겸손을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시락 2개를 받아들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두 여인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고 자신은 도시락을 여러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심심기와 한우련은 다소 조심스러워 보였다. 이때 주왕은 이미 응령경 강자였으므로 그 앞에서는 그 어떤 연체경 무인도 개미와 같을 뿐이었다. 당연히 그녀들 또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게다가 주왕은 평범한 능령경 강자가 아니었다. 그가 김등일을 일검에 베어 죽인 소식은 이미 구령종 전체에 퍼져나갔으니 얼마나 큰 기적인가. 임검진조차 주왕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구령종 상하 모두에게 퍼져 있었으니 심심기와 한우련이 주왕을 대면하고 어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주왕이 2개의 도시락을 다 해치운 후 심심기가 방문 목적을 밝혔다. 주왕, 천주 장로께서 당신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주왕은 피식 웃었다. 이 천주 장로라는 자는 아직도 그를 매수하려는 것을 잊지 않았단 말인가. 다만 이 장로라는 자는 너무나 오만했다. 그를 초빙하려면서 직접 나서지 않는단 말인가. 그 정도의 성의조차 없는 건가. 장로로서의 체면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일까? 주왕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천주 장로께서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직접 오라고 해라. 심심기는 즉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 사람이 김등일마저 죽여버린 자라는 것을 떠올리고는 서둘러 억누르며 말했다. 주왕, 천주 장로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무도 당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째서 온 것인가? 훗, 가끔 여자라는 신분으로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저녁 식사를 가져다 준다는 명목이라면 방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럼 너는, 주왕은 무심하게 한우련을 바라보았다. 너는 누구의 설득꾼인가? 저는요. 한우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삼검 장로님이십니다. 주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나는 강자에 기대어 약자를 괴롭힐 생각은 없다.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길은 외부에 있다. 너희는 그렇게 돌아가 보고해라. 네, 두 여인은 주왕의 말을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주왕은 천주 장로와 삼검 장로가 그녀들을 보낸 것이 당연히 미색으로 유혹하려는 속셈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유형의 여인을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미녀는 얼마나 많은가. 응명경에 도달한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는 독신으로 지낼 생각은 없었지만 이런 세속적인 종류의 마음이 동하지도 않았다. 밉살스러운 꼬마 여석 주왕, 너 집에 있느냐? 이때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이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주왕은 온 사람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분명 임복향이었다. 한 줄기 향기로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임복향의 날씬한 몸매가 방 안에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손에도 도시락 상자가 들려 있었다. 좋았어. 본 아가씨는 내가 배고플까 봐 친절하게 음식을 좀 가져다 주었는데 내가 정말 복이 많을 줄은 몰랐다. 임복향은 아름다운 눈으로 심심기 두 사람을 훑어보았는데 눈빛은 저기로 가득했다. 아가씨,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두 여인은 어찌 임복향과 대적할 수 있으랴. 서둘러 작별 인사를 고하고 물러갔다. 두 여인이 문을 닫고 나가자 임복향은 흠음 두 번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밉살스러운 꼬마 녀석, 내가 그렇게 바람둥이일 줄은 몰랐다. 게다가 양다리까지 걸치다니. 하지만 내 안목이 너무 낮다. 본 아가씨가 한 사람 소개해줄까? 내가 보장하건대 외모는 합격이고 인품도 괜찮다. 이 여인 정말 변함이 없군. 주왕은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는 말했다. 그렇게 번거로울 필요 없어. 내가 있으면 돼. 본 아가씨는 너 같은 두꺼비는 눈에도 안 차. 임복향은 오만하게 목을 쳐들며 마치 고귀한 백조처럼 말했다. 하지만 밉살스러운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봐서 본 아가씨가 예외적으로 너와 따지지 않겠다. 자, 이 도시락은 너에게 주는 상이다. 주왕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돼지로 아는 건가? 방금 도시락 2개나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안 먹으면 그만둬. 본 아가씨는 버릴 테니까. 임복향은 성을 내며 도시락을 다시 빼앗으려 했다. 그만둬. 지금은 도저히 못 먹겠으니 나중에 밤늦게 먹으면 돼. 주왕은 그녀의 양손을 잡았다. 임복향은 그제야 토라졌던 기색이 사라졌지만 아직 화가 기쁨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애야, 너는 어쩌면 수위 돌파가 이렇게 빠르냐. 본 아가씨도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본 아가씨를 앞지를 수 있느냐. 비밀이야. 주왕은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당연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쳇, 덩치 큰 사내가 아직도 우물쭈물하다니. 임복향은 경멸하듯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두 눈을 깜빡이며 참지 못하고 말했다. 우리도 오랜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친구한테까지 숨기다니. 아이고, 정말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구나. 주왕은 임복향이 예전에 토라져서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를 선배라고 불렀던 모습을 떠올리자 절로 미소를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달라지면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은 친구로 사귈 만하다. 뭘 해실거리고 웃느냐. 내가 지금 대단해졌다고 해서 본 아가씨가 널 무서워할 줄 알아. 임복향은 씩씩거리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내가 배고고 곡주를 죽였는데 큰 재앙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주왕은 화제를 돌렸다. 이제 와서 두려움을 아느냐. 이미 늦었다. 주왕은 눈썹을 치켜떴다. 배곡곡에 더 대단한 인물이 있다는 말인가. 배곡곡에는 없지만 김가문에 없다는 뜻은 아니다. 주왕은 깜짝 놀랐다. 김가문에 또 어떤 고수가 있는가. 자신은 두렵지 않았지만 주가문,
특히 주정애에게 재앙의 씨앗을 가져다 줄까봐 걱정했다. 그는 김수명의 형제들의 어머니인 여소아, 임복향은 한 줄기 심각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흑수전 사람이다. 뭐라고? 이때 주왕은 진정으로 경악했다. 예전에 주지와 네 사람이 흑수전의 신물을 꺼내 백옥곡 사람들을 물리쳤기에 김수명은 그에게 살해당했었다. 그런데 백옥곡 역시 흑수전과 관계가 있다면 왜 그리 꺼렸단 말인가? 너 정말 바보 같구나. 똑같이 흑수전 사람이라 해도 지위는 당연히 높고 낮음이 있다. 임복향은 그에게 매혹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고 주왕은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동요했다. 하지만 여소아와 백옥곡의 관계도 좋지 않다. 백옥곡도 감히 그녀를 내세워 자랑하지 못한다. 어째서 그렇다는 거지? 주왕이 물었다. 내가 듣기론 여소아가 원래 김등일의 제자였는데 그 위선적인 늙은이가. 임복향의 얼굴이 붉어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뭘 했다는 건데? 주왕은 남녀의 일에는 젬병이었으므로 두 눈을 깜빡이며 임복향을 바라보았다. 변태. 임복향의 아름다운 얼굴은 더욱 매혹적이었고 참지 못하고 주왕을 흘낏 보았는데 그 풍정은 천가지만 가지였다. 주왕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갑자기 되살아난 듯 강력하고 비정상적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서둘러 억눌렀다. 억울하다. 나는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너 아직도 말하느냐? 임복향은 발을 구르며 토라진 표정을 지었다. 요컨대 김등일이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고 그 결과 김수룡 형제가 태어난 것이다. 주왕은 그제야 이해했다. 사부와 제자는 비록 혈연 관계는 없지만 서로 맺어지는 것은 세속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임복향이 김등일이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말했으니 분명 여소아를 강제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소아가 백옥곡과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여소아의 천부적인 자질은 매우 높았고 혈맥에 힘을 지녔으며 팔성인형체였다. 비록 신사래야 응령경을 돌파했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힘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고 고작 20년 만에 응령 삼중천에 도달했다. 흑수전의 제자로 받아들여졌는데 듣기로는 곧 초분경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임복향은 심각하게 말했다. 초분경. 주왕의 안색 또한 심각해졌다. 비록 그가 김등일을 베어 죽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상대가 그를 너무 경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김등일의 상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응령경에 진입하면서 그는 응령경과 연체경의 차이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응령경과 초분경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소아는 김등일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김수룡 형제의 어머니다. 두 아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분노가 어디를 향할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주왕은 결코 자신의 상황을 안일하게 보지 않았다. 만약 여소아가 여전히 투령 삼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왕이 그녀를 당해낼 수 없을지라도 도망칠 희망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온 힘을 다해 맞선다면 설령 양쪽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초분경에 도달했다면 주왕은 한 줄기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의 실력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그의 실력이 놀라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이 광활한 세계에는 강자들이 숲처럼 도처에 깔려 있었고 투령경은 겨우 무도의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 그는 감히 자만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깊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여소아가 설령 초분경에 진입했다 한들 감히 구령종의 영역을 침범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엄두는 내지 못할 테니까. 임복향은 가슴 가득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또렷하게 말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할아버지가 흑수전에 존귀한 백은 장로이시기 때문이지.
정말. 아이고, 너 정말 눈치 없구나. 이 답답아. 임복향은 일부러 과장된 한숨을 길게 쉬며 설명했다. 흑수전에는 하늘의 구름처럼 수많은 고수들이 모여 있지만 오직 초분경의 강자들만이 비로소 정식으로 임명되는 장로직을 맡을 수 있어. 그 중에서도 초분 1중천에 도달한 이는 청동 장로라 불리고 초분 2중천에 이른 이는 백은 장로라 불리지. 그리고 가장 높은 초분 3중천의 고수는 자금 장로의 칭호를 얻게 된단 말이야. 그럼 왜 황금 장로는 없는 거야? 서열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주왕이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문득 궁금해졌다. 임복향은 순간적으로 벽을 쾅하고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극도로 흥분하여 살기 어린 눈빛으로 주왕에게 쏘아붙였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황금 장로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주왕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냥 문득 생각나서 아무렇게나 물어본 것뿐이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는 그제야 구령종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버틸 수 있었는지 비로소 속 시원히 깨달았다. 알고 보니 흑수전에 백은 장로라는 든든하고 강력한 뒷배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추측으로는 청운종 또한 이와 비슷한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이처럼 세 개의 거대한 세력이 서로를 감히 압도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순수한 실력과 목숨을 건 대결에만 의존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다. 그들 모두가 결국은 흑수전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복향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주왕을 다시 보며 원래는 괜찮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치솟는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이 녀석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얄밉고 비위에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녀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당분간 구령종에 얌전히 머물러 있으란 말이야. 그곳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니까. 만약 내 멋대로 제 멋대로 행동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의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을 거야. 알아들었어? 그녀는 씩씩거리며 성난 발걸음으로 돌아서 걸어갔고 그녀의 매혹적인 뒷모습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주왕은 저절로 고개를 저으며 픽 하고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눈앞에 당면한 위험뿐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심각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때였다. 흑검이 지닌 하늘을 거스르는 듯한 경이로운 능력은 주왕의 이전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는 이제 필연적으로 사륙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구령종에 머무르는 것이 물론 당장은 안전을 보장해 주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손에 쥐고도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우둔한 처사였다. 그는 이미 투령경의 강자로 성장했으며 여기에 신묘한 비음보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여소아와 백옥곡의 감시자들이 그를 쉽게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가 정말 운이 지독히도 나빠서 진짜 배후의 우두머리와 직접 마주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오히려 주정회의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여소아가 그를 찾지 못하게 되면 분풀이 사마 주정회를 붙잡아 그를 협박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주왕은 오랫동안 고심하고 또 고심한 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염치불구하고 구령종에 부탁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정식으로 받아들여 보호하도록 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흑수전의 백은 장로라는 막강한 위협이 버티고 있다면 여소아가 감히 함부로 날뛸 엄두는 결코 내지 못할 것이다. 우선은 원석진으로 한번 다녀와야 했다. 밤새도록 별다른 대화도 없이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 주왕이 막 눈을 뜨자마자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임복향이 아닌가.
내가 여긴 무슨 일로 왔어? 도대체 왜 또 나타난 거야? 주왕은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핀잔을 주었다. 내 수련 진도가 이렇게나 더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네. 시간을 온통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있었으니 말이야. 임복향은 그 말에 분통이 터져 당장에라도 펄쩍 뛰어오를 뻔했다. 자신이 어찌 감히 시간을 낭비한단 말인가. 구령종 젊은 세대들 중에서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된다고. 됐어. 이 아가씨는 대인배니까 너처럼 시시껄렁한 소인배와는 굳이 시비를 가리지 않겠어. 그녀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마치 제 집이냥 거침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자, 어서 빨리 짐을 좀 챙겨. 우리 평천 산맥으로 당장 가야 해. 거길 왜 또 가? 나는 방금 그곳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그 산으로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어. 주왕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탐탁지 않게 말했다.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 벌어졌거든. 임복향은 마치 비밀이라도 되는 양 신비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에 의하면 그 산동굴에 귀신이 나타났대. 산동굴. 귀신이라니. 주왕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그곳이 다름 아닌 지하문석 광산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도대체 귀신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야?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이 아가씨도 아직 자세한 내막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소문에 따르면 많은 광부들의 몸에서 갑자기 섬뜩한 붉은 털이 돋아나더니 성격이 극도로 포악해지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죽인다고 해. 지금은 광산 채굴 작업조차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고. 임복향은 마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하듯 매우 흥분해서 말했다. 붉은 털. 주왕은 순간 안개 낀 자색 골짜기를 떠올렸다. 그곳에서 붉은 비석의 기이한 영향 아래 땅에 널려있던 수많은 해골 시체들이 모두 붉은 털이 돋아나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던 그 섬뜩하고 끔찍한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잊히지 않는 기억이었다. 하지만 안개 낀 자색 골짜기와 지하문석 광산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똑같은 기괴한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내가 안개 낀 자색 골짜기에서도 붉은 털 괴물을 봤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서 이 두 곳에서 나타난 현상이 과연 동일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자고. 임복향은 주왕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주왕은 그 제안에 약간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 끔찍한 시체들이 어떻게 붉은 털 괴물로 변했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했고 그 피 같은 붉은 비석이 고작 천박한 당나귀 한 마리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지극히 기괴하고 불가사의하게 만들었다. 피 같은 붉은 비석 아래에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지하갱도가 봉인되어 있었고 그는 감히 그곳으로 직접 내려갈 엄두는 내지 못했었다. 그렇다면 혹시 이 광산이 그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의 혈액 속에는 강렬한 모험 정신이 용솟음치고 있었고 즉시 온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좋아, 당장 가자. 주왕은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결정했다. 두 사람은 구령종을 떠나 곧장 산속으로 향했다. 주왕은 걸어가면서 궁금한 점을 물었다. 이런 기괴한 일에 대해 종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아버지는 이 상황이 정말 알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흑수전에 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만약 흑수전이 직접 개입한다면 그 광산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누가 갑자기 이런 고약한 괴상한 일이 생기라고 했겠어. 그렇게 닷새간의 여정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지하문석 광산의 산동굴 앞에 도착했다. 이때 이곳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동굴 입구 밖은 평평하게 정돈된 넓은 대지로 변해 있었고 100여 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법한 온갖 종류의 천막들이 질서 정연하게 쳐져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동굴 입구에는
10명 남짓한 무사들이 삼엄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엄숙하게 서 있었다. 누구냐? 감히 이곳에 접근하는 자는? 대소적께서 오셨습니까? 주왕과 임복향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누군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큰 소리를 질러 물었지만 임복향의 모습을 알아보자마자 그들은 즉시 태도를 바꾸어 지극히 공손한 자세를 취했다. 지금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임복향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붉은 털 괴물로 변모한 광부들은 모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아있는 모든 것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맹렬히 공격해옵니다. 그 사람은 황급히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보고했다. 현재 비신무 장로님께서 동굴 입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임복향은 주왕의 손을 잡고 동굴 입구로 다가가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노인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숙부님, 향아가 오랜만에 문안드리러 왔습니다. 허허, 향아 아가씨가 여기까지 어인일로 직접 오셨는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겠네. 그 노인은 임복향을 잠시 흘끗 보더니 이내 시선을 주왕의 몸으로 돌렸다. 그의 눈빛은 순간 번개처럼 예리하게 빛나며 깜짝 놀란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럴 수가, 투령경이라니. 뭐라고요? 주위에 삼엄하게 서 있던 10명이 넘는 연체 12단계의 무사들이 동시에 크게 놀라 소리쳤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앳된 소년이 감히 투령경이라는 경지에 도달한 존재라니, 이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비신무는 구령종에서 이 지하문석 광산의 상황을 진압하고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인물이었다. 지하문석 광산은 워낙 귀하고 중요한 곳이었기에 단지 투령경 장로 한 명만을 파견하는 것으로는 그 가치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그는 주왕이 단 한 자루의 검으로 김등희를 베어버린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지만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투령경 강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경이로운 재능이었다. 노제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노부의 눈이 어두워 이전에는 이런 귀한 인재를 뵙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신무는 주왕에게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다. 비록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매우 컸지만 무인의 세계에서는 오직 강한 실력만이 존중받는 법이었다. 만약 지금 주왕이 초분경의 존재였다면 비신무는 감히 노제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깍듯하게 선배님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소생은 주왕이라고 합니다. 반년 전쯤에 구령종에 막 입문했습니다. 비 형님께서 소생을 보지 못하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왕은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올렸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후배라고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며 거만하게 굴지도 않았다. 반년 전이라고. 비신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가 마침 반년 전에 이곳으로 파견되었으니 이처럼 천재적인 신의 등장을 보지 못했을 법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주왕이 지하문석 광산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숙부님, 저희는 저 산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임복향은 더 이상 이곳에 멍하니 서 있고 싶지 않았는지 즉시 단호하게 요구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비신무는 즉시 고개를 젓고 반대했다. 광부들이 붉은 털 괴물로 변하면 엄청난 괴력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무기로는 좀처럼 상처를 입히기 어렵고 온몸에 약점이라는 것이 없어 심장을 부숴도 죽지 않는다고. 게다가 만약 저 붉은 털 괴물들에게 할퀴기라도 하면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감염되어 순식간에 똑같은 괴물로 변해버린다. 아가씨, 내가 당신을 저 안으로 들여보내줬다가는 나중에 종주님께서 내 가죽을 벗기려 드실 게 뻔해. 비신무는 구령종의 장로이기는 했지만 그는 고작 투령 일중천이었기에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자연히 심히 우려하고 두려워했다. 임복향은 킥킥 웃으며 주왕을 밀치고 말했다. 이 녀석이 저를 보호해 줄 테니 비숙부님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비신무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허락할 수 없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망할 놈아, 우리 가자. 임복향은 주왕의 손을 잡아 끌고는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다. 향아 아가씨, 제발 허튼 짓 하지 마십시오. 비신무는 큰 손을 뻗어 임복향을 붙잡으려 했다. 주왕은 망설임 없이 결단력 있게 나섰다. 손가락을 검으로 변화시켜 비신무에게 맞섰다. 투령경의 경지에 이르면 목화 솜이나 뜯겨진 나뭇잎조차 신비로운 병기가 될 수 있었으니 비신무가 감히 그를 얕볼 수 없었다. 그는 황급히 장력을 내어 주왕의 손가락을 막아섰지만 장풍과 손가락이 부딪히자마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이 크게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 임복향은 이미 주왕을 끌고 동굴 안으로 진입한 뒤였다. 정말 철없는 짓이야. 비신무는 연신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반드시 동굴 입구를 지키고 있어야만 했다. 만약 그가 두 사람을 쫓아 안으로 들어갔다가 붉은 털 괴물이라도 만난다면 동굴 입구가 분명히 뚫릴 터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주왕과 임복향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주왕의 실력이 자신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임복향의 안전을 지켜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는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노부가 안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체면을 구겼으니 어떻게든 되찾아야 할 터였다. 이 산동굴은 지난 반년 동안 개발을 거치며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굴 벽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횃불이 박혀 있었지만 현재 동굴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기에 횃불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타버린 상태였고 한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곧바로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다. 그러나 주왕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투령경에 도달하자 영식은 강력해지고 시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동시에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임복향은 이러한 능력이 없었기에 즉시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움켜잡고 말했다. 이 망할 놈아, 내가 만약 이 아가씨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주왕은 그녀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은연중에 자정소저가 비록 한상국의 제일 미녀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임복향보다 몇 배나 더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높은 신분 때문에 제일 미녀의 자리를 차지했을 뿐일 것이다. 그는 참지 못하고 픽하고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용서해 줄 건데? 매일만 번씩 너를 때려서 풀인형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임복향이 사납게 말했다. 하하, 주왕은 저절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자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았다. 조용히 해. 붉은 털 괴물을 불러들이지 마. 임복향은 황급히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내가 붉은 털 괴물을 보러 오자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지금은 오히려 무서워하는 거야? 너,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임복향은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씩씩거리며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다. 무엇에 부딪히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다. 조심해. 주왕은 갑자기 경계심을 품었고 단전 속에서 검은색 단검이 솟아올랐다. 그는 검을 손에 쥐고 갑자기 베어냈다. 검은빛 한 줄기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어서 쿵하는 둔탁한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흑검은 어두컴컴한 빛을 깜빡이며 주변 3미터 이내의 공간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아! 임복향은 강렬한 비명을 터뜨리며 황급히 주왕에게 달려가 그의 뒤에 숨고 나서야 겨우 고개를 내밀었다. 땅 위에는 온몸에 붉은 털이 뒤덮인 인형 형태의 괴물 시체가 선명하게 놓여 있었는데 다만 이미 두 동강이 난 상태였고 사방에 피가 낭자했으며 희미하게 피냄새가 풍겨왔다. 임복향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렸다. 만약 방금 주왕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자신은 그 붉은 털 괴물에게 붙잡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주왕은 검을 든 채 서서
감았던 눈을 뜨자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외측이 맞았다. 흑검은 정말로 힘을 빼앗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붉은 털 괴물이 엄청난 괴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흑검이 빼앗은 힘은 정말이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아마도 경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단순히 신체적인 힘과는 별개의 문제일 터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흑검을 사용하려 했던 이유였다. 흑검으로 직접 죽일 필요 없이 그저 힘을 빼앗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비록 양이 정말 미미하더라도 작은 것도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는 격이었다.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 주황은 비웃는 듯한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임복향을 바라보며 웃었다. 임복향은 방금 전 주황에게 약간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의 이 말에 순식간에 예쁜 얼굴이 검게 변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혼자서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녀는 주황이 분명히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쿵, 쿵, 쿵 길을 따라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붉은 털 괴물들이 불쑥 튀어나와 기습했지만 모두 주황의 검 한 자루에 두 동강이 나 완전히 죽음을 맞이했다. 이상하다. 이 괴물들은 죽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한참을 가다가 임복향이 드디어 반응했다. 내 반응 정말 빠르네. 주황이 칭찬하듯 말했다. 이 망할 놈아. 너 정말 재수 없어. 임복향은 주황이 비꼬는 말을 하고 있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당장이라도 주황의 등에 달려들어 몇 번이고 사납게 깨물고 싶을 정도였다. 주황은 정말이지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이었다. 이 붉은 털 괴물들은 안개보라 계곡에서 마주쳤던 괴물들과 외형적으로 너무나 흡사했지만 그곳의 괴물들은 손만 대도 산산조각이 났던 것을 주황은 똑똑히 기억했다. 그때는 심지어 서리한 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지금 손에 든 이 검은 조각검의 위력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이토록 끈질긴 생명력이라니. 아, 설마 그 조각검 말하는 거야. 임복향이 불현듯 무릎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전부터 계속 궁금했거든. 어째서 내가 부러진 검을 무기로 삼는지. 그런데 세상에 그게 금등일의 법기를 그렇게 쉽게 잘라낼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야. 그녀의 눈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났고 주황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이젠 붉은 털 괴물들까지 제압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이지 희귀한 보물 중의 보물이야. 나도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 아름다운 여인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애매모호한 분위기를 풍기며 다가오자 주황의 마음속에 미약한 흔들림이 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검은 검은 그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었기에 결코 타인에게 쉽사리 내어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어 거절했다. 이 짠돌이. 임복향은 투정하듯 발을 쿵하고 굴렀다. 흑백이 선명한 큰 눈을 깜빡이던 그녀는 돌연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내가 너에게 준 검은 어디 갔어? 구룡종에 두고 왔어. 주황은 속으로 신음했다. 이 여자는 어쩜 이렇게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질까? 거짓말 마. 이번에는 임복향이 그의 말을 단단히 믿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짠돌이. 내가 가장 아끼는 보검까지 너에게 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게 한다고. 주황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알았어. 한번 만져보게 해줄게. 임복향은 즉시 화색이 돌며 기뻐했지만 주황이 내민 것은 검은 검이 아닌 엉뚱하게도 그의 왼손이었다. 그녀는 이를 앙다물고 말했다. 내게 발톱을 왜 내밀어? 내가 만져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주황의 능청스러운 말에 임복향은 작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씩씩거리며 주황을 노려보다가 헥 돌아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주황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는 임복향을 놀리는 것이 꽤나 재미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마 내가 정말 악당 같은 짓에 흥미를 느끼는 건가? 문득 자기 성찰에 잠기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어야 했지만 주황의 검 아래서는
비신무조차 상대하기 어렵다던 붉은 털 괴물들이 단 일격에 쓰러졌다. 이로 인해 임복향은 더욱 우쭐해져서 동굴 전체를 평정하여 하늘에 닿을 만한 큰 공을 세우겠다고 떠벌렸다.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눈동자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고 한마디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주왕은 그녀의 등 뒤에서 시선을 던졌다. 아름다운 그녀의 옥처럼 흰 목덜미에 짙은 붉은색 기운이 한 겹 스며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급히 한 걸음 다가가 임복향의 어깨에 왼손을 얹었다. 마음속 생각이 움직이자 검은 조각검에서 최고조의 기운이 뿜어져 나와 그의 손을 통해 임복향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임복향의 부드러운 몸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고 생기 넘치던 아름다운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다. 방금 뭐가 내 몸으로 들어왔는데 나를 조종하려는 것 같았어. 정말 무서웠어. 그녀는 추위에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왕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괜찮아. 주왕이 나지막이 위로했다. 과연 안개보라 계곡과 똑같았다. 이곳에도 정신을 현혹시키거나 다른 것을 지배하는 기운이 존재했다. 다만 안개보라 계곡에서는 이런 기운에 중독된 자들이 그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즉시 피에 굶주린 광포한 붉은 털 괴물로 변모하는 것이 달랐다. 놀랍게도 두 곳 모두에서 검은 검은 이런 사악한 기운을 능히 진압할 수 있었다. 평천산맥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주왕은 빠르게 생각을 굴렸다. 그와 임복향이 이 동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병고를 겪지 않았고 게다가 이곳의 원래 주인은 육족 거두수였지 붉은 털 괴물로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병고는 지난 반년 사이에 발생했다는 뜻이었다. 지난 반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광산채굴. 그래, 맞다. 안개보라 계곡의 핏빛 비석은 끝없이 깊은 동굴을 지키고 있었다. 혹시 이곳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걸까? 아니, 그렇다면 핏빛 비석은 오히려 사악한 기운을 억누르는 역할을 했던 것인가? 이곳에는 그런 억제 장치가 없었기에 동굴이 파헤쳐지면서 지하갱도가 드러났고 사악한 기운이 외부로 흘러넘쳐 광부들에게까지 전염된 것일까? 빌어먹을 이 망할 녀석,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번에 임복향은 크게 겁을 먹었는지 말하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주왕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붉은 털 괴물을 모조리 소탕하고 엄청난 공을 세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 난 내 아버지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우리 가자. 그녀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그럼 내가 널 먼저 데리고 나갈게. 뭐야, 너는 계속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당연하지. 임복향은 또다시 주왕의 옷자락을 꽉 잡으며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이 짠돌이에게 내가 어떻게 질 수 있겠어. 가자. 주왕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는 어째서 이토록 변덕스러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손을 뒤집어 임복향을 자신의 뒤로 끌었다. 이곳은 점점 더 기괴해지고 있었고 임복향이 경솔하게 앞장서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다. 이 짠돌이도 가끔은 남을 신경 쓰네. 임복향은 눈을 굴렸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무심결에 매혹적인 붉은 기가 한 겹 더해졌다. 주왕의 인도로 두 사람은 빠르게 지형운석이 발견되었던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깊숙이 파헤쳐진 산동굴이었고 희미하게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우리 정말 안으로 들어갈 거야. 임복향은 주왕의 등 뒤에 바싹 붙어 말했다. 검은 검이 햇불 역할을 해주어 비록 멀리까지 비추지는 못했지만 주변 환경을 보기에 충분했다. 그래. 주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성격은 말한 대로 바로 행동하는 것이었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발걸음을 옮겨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이 망할 녀석. 임복향은 발을 구르며 서둘러 그를 따라갔다.
거의 반년 동안 이곳은 아주 깊이 파헤쳐져 있었고 주황과 임복향은 100장, 약 333m 가까이 걸었지만 여전히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 음산한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임복향은 계속해서 몸을 떨었다. 추워서가 아니라 순전히 공포 때문이었다. 주황은 손에 든 검은 검을 가볍게 흔들며 계속해서 몸 앞에 휘둘렀다. 그러자 음산한 바람이 즉시 밀려났고 마치 검은 검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짠돌이, 솔직히 말해봐. 내가 너에게 준 검 아직 있어. 임복향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주황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하자 다시 말을 이어다. 상관없어. 검은 이미 너에게 줬으니까 망가졌어도 괜찮아. 그렇다면 다행이군. 주황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까다로운 아가씨가 하루 종일 자신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정말로 원치 않았다. 뭐라고? 내가 망가뜨렸다고? 임복향은 화를 내며 주황의 허리를 세게 꼬집었다. 그녀의 손임은 주령경 강자에게는 간지럽히는 수준에 불과했고 주황은 당연히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또한 젊은 남자였기에 속았다는 것에 불쾌해하며 말했다. 내가 나에게 검을 줬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나중에 회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어. 임복향은 때를 쓰듯 말했다. 좋아. 지금 내가 회수하고 싶으니 돌려줘. 억지 부리지 마. 주황은 콧방귀를 뀌었다. 흥흥. 내 말이 맞아. 난 그저 그런 게 좋아. 임복향은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득이양양한 표정이었다. 주황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났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은 당연히 소용없었다. 그가 갑자기 멈춰섰다. 뒤에서 여전히 득이양양하던 임복향은 그가 갑자기 멈출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즉시 그의 몸에 부딪혔다. 아야. 그녀는 코를 감싸며 콧방귀를 뀌었다. 주령경 강자에게 부딪히는 것은 사실 벽에 부딪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짠돌이, 또 나를 괴롭혀.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저것 봐. 주황은 옆으로 비켜서며 앞을 가리켰다. 임복향도 나직이 탄성을 질렀다. 파헤쳐진 동굴은 끝에 도달했고 그 앞에는 또다시 지하강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황은 몸을 숙여 강물을 더듬었다.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산속의 음산한 샘물은 매우 흔한 일이었고 한담 절곡의 극한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물에 들어가 찾아볼게. 주황은 임복향을 돌아보며 말했다. 안 돼. 나도 갈 거야. 임복향이 급히 말했다. 주황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하강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만약 너무 오래 있으면 질식해 죽을 거야. 숨이 끊어지기 전에 돌아올 거야. 임복향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정말이지. 너는 남자인데 왜 이렇게 여자 같아. 첨벙. 그녀는 망설임 없이 먼저 지하강으로 뛰어들었다. 이것은 제멋대로 구는 여자군. 주황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역시 몸을 던져 강물로 뛰어들었다. 주령경에 들어선 후 무자의 호흡은 매우 풍부해서 한번 숨을 참으면 최소 2~3시간은 버틸 수 있었고 여기에 무서운 힘까지 더해져 물속에서 움직이는 속도도 크게 느려지지 않았으니 2~3시간 동안 아주 멀리 헤엄쳐 갈 수 있었다. 따라서 주황은 끝까지 헤엄쳐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았다. 그곳은 바로 사기가 발생하는 근원이었다. 그의 속도로는 당연히 임복향을 금방 따라잡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앞으로 빠르게 헤엄쳐갔다. 그는 마치 물고기처럼 물살을 가르며 거침없이 전진했다. 지하강은 아주 길고 길었다. 주황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분이 지나도록 끝이 보이지 않았고 이때 임복향은 겨우 참았던 숨의 절반을 이미 소진한 상태였다. 주황은 멈춰서서 오른손으로 원을 그렸다. 임복향을 데리고 돌아가자는 뜻이었다. 임복향은 계속 고개를 저었고 두 손을 계속 비볐다. 주황은 그녀의 손짓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상대방의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강 끝이 그리 멀지 않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었지만 임복향의 성격도 마찬가지로 고집스러웠고 이미 스스로 앞으로 헤엄쳐가고 있었다. 주왕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녀를 데리고 앞으로 빠르게 헤엄쳐갔다. 그는 이 지하강이 정말 그렇게 길다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일은 항상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곧 또 10분이 지났지만 지하강은 여전히 끝이 보일 기미가 없었다. 임복향의 몸은 떨리기 시작했다. 연혈경의 기운은 일반인보다 훨씬 풍부했지만 20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많아야 30분이면 반드시 질식사할 것이다. 주왕은 속도를 더욱 높였다. 발로 끊임없이 물을 차며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또 5분 후 임복향은 이미 의식을 잃었고 전적으로 주왕이 끌고 가는데 의지했다. 첨벙. 주왕은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마침내 반대편 강가로 헤엄쳐 나왔다. 그는 임복향을 안고 강가로 올라왔다. 왼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고 영력을 불어넣었다. 흡. 임복향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작은 입을 삐죽 내밀고 깨끗한 물 몇 모금을 토해냈다. 그리고 나서 헐떡거리며 숨을 쉬었다. 주왕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앞에는 또렷이 산동굴이 나타나 있었으며 사방의 공기 속에는 희미한 붉은 빛이 일렁이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악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바로 이 기운이 지하강을 통해 반대편 동굴로 전해졌고 동굴이 파헤쳐진 후 이 사악한 기운들이 외부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단순한 도끼일까? 이 망할 녀석, 우리 어디야? 임복향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물었다. 주왕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말을 하려던 순간 그는 강하게 충격을 받았다. 임복향은 자신의 지금 자세가 얼마나 혼을 빼앗는 자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때는 5월, 날씨는 매우 따뜻했고 임복향은 연혈경에 들어서 한더위를 타지 않았기에 당연히 일찍이 아른 치마로 갈아입었었다. 지금 그녀의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긴 치마는 즉시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매혹적인 몸매를 완전히 그리고 숨김없이 드러냈다. 가늘고 섬세한 허리, 풍만하고 유염하게 솟아오른 엉덩이. 특히 그녀의 지금 자세는 작은 엉덩이를 높이 치켜들고 있었고 젖은 옷감이 몸에 바싹 달라붙어 매끄러운 곡선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사실 그녀의 엉덩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가느다란 허리와 함께 대조를 이루며 더욱 풍만하고 둥근 아름다운 엉덩이를 돋보이게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침을 삼키게 만들었다. 주왕은 비록 무도에 온 마음을 바쳤지만 어쨌든 피 끓는 청년이었다. 그런 광경을 보자 아랫배에서 뜨거운 열이 솟구치고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어났다. 마치 눈앞에 미녀를 품에 안아야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급히 눈을 감고 속으로 월영심결을 외웠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저 온몸이 불편하고 답답할 뿐이었다. 야, 짠돌이,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임복향은 주왕의 대답이 없자 즉시 고개를 돌려 말했다. 주왕이 마치 노승처럼 좌선하듯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킬킬 웃으며 다가가 주왕의 코를 꼬집었다. 향기로운 바람이 코를 스치자 원래 뜨겁고 건조하여 참기 힘들던 주왕은 마음속으로 더욱 격동을 느꼈다. 그는 급히 다시 그 사악한 기운을 억누르고 고개를 돌려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장난치지 마. 나 지금 중요한 거 묻고 있잖아. 여기 어디야? 그녀는 한동안 의식을 잃었었다. 다른 지하강이야. 나도 몰라. 주왕은 왼손을 내밀어 혈맹력을 운용하자 보라색 불꽃이 즉시 타올랐다. 옷 좀 말려. 만약 누가 주왕이 그 귀한 혈맹력으로 옷을 말리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 그를 낭비벽이 심한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크게 꾸짖었을 것이다. 아, 이때 임복향은 자신의 몸매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웅크려 앉아 주황을 노려보며 말했다. 변태. 정말 복수하는 거야. 분명히 자기 자신이 억지를 부려 물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내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작은 목숨을 지하강에 던져 넣었을 거라고. 주황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와 다투는 생각을 단호히 포기하고 대신 눈앞의 산동굴에 모든 주의를 집중했다. 이곳까지 왔으니 당연히 탐색해야 했다. 다만 앞에는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을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복향은 옷을 다 말렸고 작은 입을 삐죽거리며 일어섰다. 얼굴에는 여전히 주황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가자. 주황은 앞서 나갔다. 잠깐 기다려. 임복향은 급히 뒤따랐다. 이곳은 음침하고 무서웠고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녀는 분명 기절할 것이었다. 검은 희미한 유광을 내뿜으며 어둠 속에서 마치 달빛처럼 길을 안내했다. 30분, 1시간, 3시간. 짠돌이, 배고파 죽겠어. 임복향은 괴롭다는 듯 눈살을 찌푸린 채 주황을 바라보았다. 이 아가씨는 지금 소풍이라도 온 줄 아나.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너 30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엔 정말이야. 전에 너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었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주황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는 확 트인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 속에는 거대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늘은 마치 핏빛 구름층으로 뒤덮인 듯 희미한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아주 밝지는 않았지만 이 낯선 천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곳은 드넓은 평원이었고 저 멀리 아득한 지평선 너머에는 거대한 달걀 껍데기 절반이 뒤집힌 듯한 반원형의 구조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 상아색을 띠는 그 구조물은 때때로 잔물결 같은 흔들림을 만들어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적막하고 황량한 풍경이었다. 알겠어. 이곳은 분명 지진 후에 가라앉은 대륙일 거야. 임복향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하늘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주황이 머리 위를 가리키며 물었다. 정말 불꾼. 주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 멀리 아득한 상아색 광채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다. 저곳으로 가자. 저곳에 먹을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이 아가씨가 너를 잘라 구워 먹을 거야.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갔다. 땅은 비교적 푹신한 진흙으로 되어 있어 마치 눈 위를 걷는 듯 발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깊이 빠졌다가 옅게 흔적을 남겼다. 쿵, 쿵. 갑자기 그때 흙더미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와 두 사람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주황의 눈이 번뜩이자 그는 이 검은 그림자가 기이하고 괴상한 형상의 야수임을 알아차렸다. 표범과 다소 닮았지만 발은 단 3개뿐이었고 몸통보다 훨씬 긴 꼬리 끝에는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려 싸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온몸이 붉은 털로 뒤덮인 야수는 주황에게 달려들어 한 발톱으로 그의 목을 노렸고 긴 꼬리는 채찍처럼 임복향을 향해 맹렬히 휘둘러졌다. 이 야수가 상당히 흉포하며 동시에 두 사람에게 공격을 퍼부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주황은 가볍게 콧방귀를 끼며 흙검을 내질렀고 신비로운 검광이 허공을 갈랐다. 푸! 야수는 즉시 주황의 검에 두 동강이 났고 그는 한치의 지체도 없었다.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육체단련 경지 12층의 요수가 어찌 영기 응집 경지의 무자의 적수가 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요수의 힘이 강하다 한들 충분치 않았다. 게다가 영기 응집 경지에 이르면 육체의 힘은 영력에 비할 바가 못되며 같은 경지 내에서의 요수와 무자 간의 격차는 육체단련 경지 때만큼 크지 않았다. 너 배고프지 않았어. 고기 구이가 생겼네. 주황이 땅에 쓰러진 짐승의 시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임복향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장난하냐. 저런 역겨운 것을 어떻게 먹어. 어쩔 수 없지.
그냥 가자. 주왕도 사실 별 흥미는 없었다. 어차피 영기 응집 경지무자는 3에서 4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전투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혈맥단련 경지무자도 3에서 4일 굶는다고 해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으니 임복향은 그저 순전히 아가씨다운 투정을 부리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것이 왜 있는 거지? 그는 이 기이한 장소에 더 관심이 많았다. 꽃도 풀도 없는 곳에서 이 요수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들은 그리 멀리 가지 않았는데 쿵 하고 또다시 요수 한 마리가 진흙 속에서 튀어나왔다. 마찬가지로 다리가 3개인 괴수였고 예상대로 주왕의 검에 한 번에 베였다. 그들은 줄곧 앞으로 나아갔고 이러한 요수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왔다. 2시간쯤 지났을까 임복향이 멈춰서서 이제는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주왕은 상아색 광채가 여전히 아득히 먼 곳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 차라리 잠시 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게다가 흑검이 이미 많은 힘을 흡수했으니 그가 잠시 소화할 때였다. 그가 흑검을 단전 속으로 거두어들이자마자 검 속에 응축되어 있던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마치 봇물 터지듯 맹렬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주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둘러 월용심결을 가동하여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련하며 자신의 영역으로 끈질기게 축적해 나갔다. 육체 단련 경지가 음식을 진원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면 영기 응집 경지는 단전 세계와 외부의 소통을 통해 이 세계의 영기를 흡수하여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이 두 과정은 완전히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영기를 흡수하는 과정 역시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이었다. 흑검은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뛰어넘는 역할을 했다. 짐승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은 응원단 하나를 축적하는 것과 같았으며 물론 그 효과는 죽임을 당한 자의 수위나 짐승 자체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만약 김등일과 같은 영기 응집 경지의 강자였다면 그것은 가히 초특급 응원단이라고 불릴 만했을 것이다. 그러나 육체 단련 경지의 요수는 당연히 영기 응집 경지의 강자와 비교할 수 없었고 하물며 영기 응집 경지 삼중천의 강자와는 더더욱 그러했다. 주왕은 반시간도 채 안 되어 흑검이 방출한 모든 힘을 정련했지만 수위는 단지 조금 증가했을 뿐이었다. 물론 만약 주왕이 스스로 수련했다면 한두 달 없이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 째째한 놈아, 이 아가씨는 너무 배고프다고 임복향이 불쌍한 표정으로 말했다. 주왕은 손을 뻗어 내밀며 말했다. 고기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천재는 내 돼지 족발 따위 먹고 싶지 않아. 임복향이 말했다. 사실 그녀도 엄살을 부리는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몸에 음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설령 가져왔다 해도 잠수할 때 분명 모두 버렸을 것이었다. 주왕은 미소를 지으며 임복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모두 약간 졸음을 느껴 하나둘 잠에 빠져들었다. 임복향은 안심하고 과감하게 잠들었지만 주왕은 여전히 극도로 높은 경계심을 유지했다. 이런 낯선 환경에서 그가 어찌 감히 잠들 수 있겠는가. 그저 몸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게 할 뿐이었다. 어차피 그는 영기 응집 경지에 도달했으니 며칠 밤낮을 세워도 문제없었다. 이곳은 하늘이 밝지는 않았지만 밤도 없었다. 하늘은 늘 핏빛으로 물들어 있어 사람들에게 시간 개념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임복향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두 사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고 앞으로 갈수록 혈기 넘치는 기운이 더욱 짙어져 거의 몽롱한 안개처럼 형체를 이루고 있었다. 또다시 반나절이 지나 그들은 마침내 상아색 광채의 장막 앞에 도착했지만 그 장막을 뚫고 내부 상황을 볼 수는 없었다. 임복향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주왕이 그녀를 잡아당겨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고약한 녀석, 날 죽이려 하는 거야. 너 정말 대담하구나.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감히 만지려 해. 혹시 맹독이라도 있어서 내 손을 썩게 만들면 어쩌려고. 주왕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금 이 대아가씨를 함께 데리고 온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임복향은 얼굴을 붉히며 주왕을 앙칼지게 노려보고는 고개를 돌려 웅크려 앉았다. 그녀는 이미 주왕의 상대가 되지 못했기에 오직 정신적인 승리법에 의존하여 상상 속에서 주왕을 짓밟을 수밖에 없었다. 주왕은 허공의 한 권을 내질러 광채의 장막을 강타했다. 현재 그의 수위로서는 허공의 힘만으로도 육체 단련 경지 12층 최정점의 무자와 요수를 쉽게 6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쾅! 둔탁한 폭음이 울려 퍼졌지만 광채의 장막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고 심지어 작은 물결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주왕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쿵, 쿵, 쿵 하고 연이어 10번이 넘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모두 흑소를 바다에 던지는 격으로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아이고, 째째한 놈아, 너 아직 밥 안 먹었어. 기력이 다 빠진 거 아니야. 임복향이 옆에서 놀리듯 말했다. 주왕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녀는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았다. 주왕은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고 손을 뻗어 장막을 더듬었다. 야, 너 만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임복향이 말했다. 그건 너나 그런 거고 내가 너보다 훨씬 강하니까 당연히 시도해볼 수 있는 거지. 주왕이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임복향은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실제로 그러했다. 주왕이 그녀보다 훨씬 강했다. 이 고약한 녀석, 언젠가 이 아가씨가 너를 뛰어넘어서 저 밉살스러운 녀석을 발 아래 짓밟아주겠어. 그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광채의 장막은 도대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견고했다. 주왕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이 광채의 장막이 방 하나 크기 정도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펼쳐져 있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재능이 있어야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오직 흑검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주왕은 흑검에 희망을 걸었다. 이 신병은 심지어 서리한 검조차 쉽게 7, 8조각으로 잘랐으며 영기 응집경지 3중천 최정점의 김등일까지도 한 칼에 2동강 냈었다. 과연 그 신비로운 위력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었다. 너 좀 뒤로 물러나 있어. 그가 흑검을 소환했지만 곧바로 베지 않고 고개를 돌려 임복향에게 말했다. 왜? 몰라. 반사될 수도 있어. 어쨌든 뒤로 좀 물러나 있는 게 비교적 안전할 거야. 주왕이 진지하게 말했다. 임복향은 마음속으로 달콤함을 느꼈다. 이 녀석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구나. 나를 걱정할 줄도 알고 말이야. 만약 그렇다면 훗날 이 고약한 녀석을 뛰어넘었을 때 그를 좀 덜 때려 주어야겠어. 이 아가씨는 그래도 매우 사리 분별이 있는 편이지. 주왕은 그녀의 속마음을 알 턱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흑검을 내리쳤다. 어두운 빛이 번쩍 스쳐 지나갔는데 격렬한 충돌음과는 달리 흑검은 마치 두부를 베는 듯 손잡이까지 깊이 파고들었다. 광채의 장막이 물결치듯 진동했고 주왕의 눈앞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통로가 열렸다. 그러나 깊이 한 길 정도 들어서자 그 앞은 여전히 상아색 광채의 장막이 길을 막고 있었다. 설마 내가 베어낸 거야. 임복향은 즉시 정신을 차리며 외쳤다. 이 검 정말 날카롭네. 째째한 놈아, 이 아가씨가 너에게 서리한 검을 주었으니 이 검을 나에게 주면 어때? 어차피 이미 잘려나갔으니 이 아가씨는 개의치 않아. 어림없는 소리. 주왕은 파괴된 광채의 장막을 노려보았다. 양쪽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솟아나오며 광채의 장막을 천천히 치유하고 있었다.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아 약 10분 정도 지나서야 완전히 봉합되었지만 전체 광채의 장막에는 단 하나의 틈도 없이
마치 한 번도 베인 적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아물었다. 이것이 스스로 치유될 수도 있다고. 임복향은 예쁜 눈을 크게 뜨며 흥분한 빛을 번뜩였다. 10분이라면 충분했다. 너는 여기에 있을래? 아니면 나를 따라 들어갈래? 주왕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 매우 위험할 수도 있으니 내가 직접 판단해. 당연히 들어가야지. 임복향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무도인인데 어찌 담력이 없을 수 있겠어. 이곳이 이렇게 신비로운데 안에는 절세의 대기연이라도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어. 그녀는 미처 말하지 못한 문장이 있었는데 바로 이 대기연을 얻어 절세 신공을 이룬 후 주왕을 한간히 손봐줄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대기연이라. 주왕은 미소를 지었다. 대기연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다시 천박한 당나귀 한 마리가 튀어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가 한 칼을 휘두르자 광채의 장막이 다시 갈라졌고 주왕이 안으로 들어서자 임복향이 황급히 그 뒤를 따랐다. 찰칵찰칵찰칵. 주왕은 흙검을 연달아 휘둘렀고 앞을 가로막는 광채의 장막은 층층이 갈라지며 두 사람은 빠르게 나아갔다. 대략 5분 정도 전진했을까? 주왕이 또 한 번 검을 내리치자 앞의 풍경이 갑자기 변하며 새로운 천지가 나타났다. 그곳은 온통 산림이었고 산비탈 가득 핏빛 덩굴들이 뒤덮여 마치 거대한 짐승이 엎드려 있는 듯 흉악한 기세를 풍기고 있었다. 내 생각엔 우리의 목표는 저 중앙에 있을 것 같아. 주왕이 저 멀리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럼 뭘 기다려? 빨리 가자. 임복향이 재촉했다. 이 아가씨는 이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야. 어서 대기연을 찾고 이곳을 떠나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어야겠어. 그녀는 보물이 그저 몸을 굽히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주왕은 정말이지 쓴웃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여자는 정말 너무나 순진해서 위험의식이라곤 전혀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정말로 앞쪽에 있었다. 가자. 그는 의욕이 넘쳤다. 모험 정신을 잃은 무자는 진취적인 용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은 핏빛 덩굴숲으로 향했고 2시간 후 그들은 이미 이 기이한 산림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사방이 핏빛 덩굴로 가득하여 다른 색깔은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커다란 바위 앞에 도착했을 때 임복향이 잠시 쉬고 싶어하여 두 사람은 잠시 멈춰 몸을 추슬렀다. 바로 이때 바위 아래에서 갑자기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다. 주왕과 임복향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곳에 다른 사람이 존재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설마 또다시 천박한 당나귀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 주왕은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며 거대한 바위 아래로 뛰어내려 양쪽의 덩굴을 헤쳐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완전히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는 박쥐와 같은 한 쌍의 날개가 달려 있었고 키는 보통 사람보다 적어도 3머리통 이상은 더 컸기 때문이었다. 그는 남자였는데 온몸이 벌거벗은 채 시커멓게 변색된 피부는 대나무처럼 바싹 말라 거액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있었고 앙상한 어깨뼈 부위에는 거대한 박쥐 날개 한 쌍이 펼쳐져 있었다. 그 박쥐 날개 옆에서는 피비린내가 풍겨나왔다. 주왕을 더욱 기이하게 만든 것은 핏빛 덩굴들이 마치 뿌리처럼 이긴족의 몸에 박혀 있었고 이 사람의 피와 살을 영양분 삼아 빨아들이는 듯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분명 이긴족을 묶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듯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으스스. 그는 순간 등골에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으악. 임복향도 뛰어내려왔다가 벌거벗은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달려들어 발로 한 번 걷어차며 변태 하고 소리친 뒤 황급히 몸을 돌렸다. 이 발길질은 이긴족의 왼팔에 명중했고
뼈가 부러지는 청아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긴족의 왼팔은 즉시 두 동강이 났다. 보통 사람이라면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겠지만 이긴족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간신히 고개를 들고 주왕에게 말했다. 살려. 목소리는 쇠약하여 마치 바람 속에서 쓰러질 듯했고 생명의 불꽃은 언제라도 꺼질 것 같았다. 어떻게 구해줘야 합니까? 주왕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이미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겪었기에 원석진을 막 떠났을 때의 순진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저 내 몸에 박힌 덩굴을 잘라주면 돼. 이긴족이 극도로 쇠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임복향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마침내 날개 달린 자가 고의적인 변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저 날개 달린 자의 두 날개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순식간에 피어났다. 임복향은 주왕의 등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날개 달린 자는 마치 언제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간헐적이고 위태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죄 없는 사람이옵니다. 사악한 자에게 붙잡혀 이 흡혈등으로 고통받고 있나이다. 임복향은 그 비참한 모습에 연민을 느껴 주왕에게 속삭였다. 저 가엾으니 저렇게 고통받는데 우리 어서 그를 구해줘요. 그러나 주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직감은 날카로웠고 눈앞에 날개 달린 자가 극도로 쇠약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 안에는 천지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했다. 만약 그가 자신들을 기만하여 풀려나게 된다면 고난에서 벗어나는 순간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주왕은 표정을 엄숙하게 굳히고 질문했다.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날개를 가질 수 있었지? 도대체 당신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날개 달린 자는 주왕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대신 지친 목소리로 간절히 도움을 청했다. 젊은 친구여, 지금은 너무나 지쳐서 당신의 질문에 답할 기력이 없소. 부디 먼저 내 몸에 얽힌 이 덩굴들을 뽑아주시오. 내가 이곳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당신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기꺼이 말해주겠소. 그는 오직 주왕이 자신을 공경해서 구해주기만을 애타게 재촉할 뿐이었다. 주왕은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소.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봉쇄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당신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이 흡혈등의 고통스러운 고문을 견뎌왔지. 평범한 인간이라면 10,000번도 더 죽었을 상황이요. 주왕은 그의 생존 자체가 비정상적임을 지적했다. 만약 당신을 이 족쇄에서 풀어준다면 당신이 만약 악한 존재일 경우 누가 감히 당신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겉보기와 달리 심연으로부터 솟아나는 엄청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요. 그것은 금등일, 김등일 같은 고위급 존재조차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극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것 같소. 영정경, 취령경, 내 고수라 할지라도 열흘에서 보름 이상은 먹고 마시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다. 그런데 이 날개 달린 자는 이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가. 적어도 반년은 넘었을 터였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범주에 속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 기괴한 장소는 사악한 기운이 넘쳐흘러 사람을 붉은 털 괴물로 변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날개 달린 자는 비록 쇠약해 보였지만 그의 정신은 놀랍도록 또렷했다. 이는 그가 사악한 기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주왕조차도 오직 흑검에 의지해야만 모든 사악함이 침범할 수 없었거늘 이 날개 달린 자는 극도로 허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악한 기운을 막아내고 있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날개 달린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두려운 실력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히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날개 달린 자는 주왕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순식간에 섬뜩하게 변색되며 불꽃처럼 붉게 타올랐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두 줄기의 강렬한 빛이 번개처럼 쏘아져 나와 각각 주왕과 임복향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이는 번개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였다. 주왕은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두 광선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가 겨우 반응하기도 전에 차가운 빛이 이미 그의 이마를 꿰뚫고 들어왔다. 주왕은 즉시 온몸을 전율하며 몸서리쳤다. 이마를 통해 지극히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의식이 침투하여 그의 뇌를 향해 맹렬히 돌진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의식을 밖으로 몰아내고 그의 육체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악독한 시도였다. 흑검. 주왕은 마음속으로 절박하게 외쳤다. 옹. 그의 단전 속 흑검이 즉시 격렬하게 진동하며 지극히 높고 무상한 기운이 온몸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마치 끓는 물이 눈을 녹이듯 그 기운이 닿는 곳마다 사악한 의식은 흔적도 없이 깨끗이 소멸되었다. 의식이 제자리를 찾자 주왕은 힘껏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임복향이 이미 날개 달린 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몸에 얽힌 덩굴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멈춰. 그는 크게 소리치며 발걸음을 옮겨 임복향에게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영혼을 제어할 수 없다니. 의외로군. 날개 달린 자는 의문의 빛을 드러냈지만 다시금 권능을 행사하려던 찰나 주왕의 손에 어둠침침하고 검은색의 부러진 검이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흑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주왕의 몸 앞으로 쇄도하던 날개 달린 자의 공격을 갱음과 함께 산산이 흩뜨려 수천 갈래의 빛으로 변모시켰다. 이럴 수가. 날개 달린 자의 얼굴색이 크게 변했다. 바로 그때 주왕은 임복향을 붙잡아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임복향의 두 손은 여전히 덩굴 하나를 꽉 움켜쥐고 있었기에 주왕이 그녀를 잡아당기자마자 날개 달린 자의 왼쪽 팔에서 자라난 덩굴이 뿌리째 뽑혀 나왔다. 놀라운 변이가 일어났다. 그 덩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고 날개 달린 자의 몸에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임복향을 향해 맹렬하게 뻗어 들어갔다. 날개 달린 자처럼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조차 거의 모든 힘을 흡수당해 꺼져가는 등불 신세가 되었거늘 임복향이 어찌 감히 그 덩굴과 맞설 수 있겠는가. 설마 덩굴이 그녀가 아름다운 여인이라 하여 자비를 베풀기라도 할까. 주왕은 다급한 마음에 검을 휘둘러 덩굴을 내리쳤다. 팟! 단 한 번의 검격으로 덩굴은 즉시 두 동강이 났다. 비록 덩굴의 뿌리가 임복향의 등에 박혔지만 덩굴이 잘리자마자 그 뿌리는 곧바로 시들고 떨어져 나갔다. 아, 너무 아파. 임복향은 고통에 얼굴이 창백해지며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다. 주왕이 고개를 돌려 그녀의 등을 살펴보니 임복향의 등에는 선명하게 피 웅덩이가 생겨 있었고 핏자국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영력을 사용하여 상처 부위를 봉쇄하고 임복향의 피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이럴 수가. 날개 달린 자는 땅에 떨어진 잘린 덩굴 조각을 응시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화흡혈등, 조차 잘라버리다니. 대체 저것은 무슨 보물인가? 대체 무슨 보물이란 말인가? 그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주왕을 올려다보았다. 젊은 친구, 그 검을 내게 넘겨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천하제일의 고수로 만들어주마. 정신 차리시오. 주왕은 임복향을 안고 10여 척 뒤로 물러섰다. 내가 건네는 좋은 술잔을 마다하고 벌주를 마시겠다는 건가? 날개 달린 자는 즉시 표정을 바꾸었다. 그의 몸에서 무시무시한 기세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병약하고 초췌했던 모습에서 온 우주의 지존을 굽어보는 무상한 강자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 위세는 거침없이 모든 것을 압도했으며 마치 만물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듯했다. 주왕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한 무력감을 느꼈다. 눈앞의 이 존재는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자신이 아무리 강해진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감각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낙담하여 좌절했고 은밀히 상대방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싶다는 충동마저 느꼈다. 안 돼. 내가 어찌 이토록 쉽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미래에도 강해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 주왕의 눈 속 어둡던 기운은 순간 맹렬한 투지로 불타올랐고 그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우르릉. 그의 손에 들린 흙검이 이에 호응하듯 진동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욱더 두려운 기세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크! 날개 달린 자는 즉시 고통스러운 신음성을 질렀다. 그가 막 발산했던 지존의 기세는 순식간에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그는 다시금 죽음을 기다리는 늙고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그전까지 흡혈등에 저항할 만한 미약한 힘이라도 남아 있었는데 주왕을 억압하려다 적지 않은 힘을 소모한 탓에 이제는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었다. 그는 즉시 비명을 지르며 비참한 외침을 토해냈고 순식간에 몸이 바싹 마른 미라처럼 변해버렸다. 그러나 이 날개 달린 자의 생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끈질겼다. 그토록 심하게 흡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몸이 다시 차오르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이는 주왕의 모든 인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현상이었다. 인간이라면 그토록 많은 피를 잃으면 당연히 죽었을 터였다. 하지만 이 날개 달린 자는 몸이 바싹 마를 정도로 흡수당했음에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람을 분노케 할 만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버텨왔던 것이다. 대체 이 존재는 무엇인가? 젊은 버디여, 나를 구해주시오. 날개 달린 자는 다시금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그의 두 눈은 끊임없이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변했고 온몸은 부풀어 올랐다가는 다시 수축하는 것을 반복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듯했다. 그는 유일하게 자유를 얻은 왼팔을 주왕에게 뻗으려 했지만 부러진 팔이 흔들리며 절반쯤 뻗어나갔을 때부터 썩기 시작했다. 손바닥에서 팔뚝으로 그리고 어깨로 결국 온몸으로 부패가 퍼져나갔다. 주왕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강력한 존재가 결국 이렇게 먼지로 변해 사라지는 광경이었다. 그에게는 불운이 겹쳤다. 만약 그가 주왕에게 악의를 품지 않았더라면 본래 주왕을 공격하기 위해 그리 많은 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뜻밖에도 흑검의 분노를 자극했고 결국 그것이 그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왕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 날개 달린 자는 분명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였다. 만약 그의 힘을 흡수할 수 있었다면 주왕을 어떤 경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 주왕은 아쉬움에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품속의 미녀를 내려다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이곳의 모든 것은 너무나 기괴했다. 만약 손에 흑검이 없었다면 주왕의 유일한 선택은 뒤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용기를 내어 계속 전진했다. 이 모든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일종의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임복향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혼절해 있었다. 주왕은 그녀를 등에 업었다. 그의 현재 영정경 실력으로는 그녀를 수십 년 동안 등에 업고 다녀도 조금도 힘든 기색을 느끼지 않을 것이었다.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란 말인가? 날개 달린 자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곳은 감옥인 것 같았다. 게다가 피를 빨아먹는 고통스러운 형벌까지 존재하는 곳이었다. 잠시만, 온 산을 가득 채운 흡혈등이 그토록 무성하게 자란 모습이라니 대체 얼마나 많은 피를 흡수했다는 말인가. 주왕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음속으로 강렬한 경악을 금치 못했다.